네, 안녕하십니까. 최지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랍니다.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좀 전에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감기도 되게 유행한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화가 많은 사주가 겪는 문제점, 또 화가 많다라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사실 없는 것보다도요,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주로 이제 병이라고 하면 중중하다, 즉 많다라는 의미, 또 세력이 모여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다와 또 세력이 뭉쳐 있는 그런 어떤 힘력과 이런 작용들을 할 때 그 사주에서는 이제 그 많은 세력이나 많은 오행들이 이 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화라는 것은 팽창하고 확장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오행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화의 기운이 목을 만나서 오히려 이제 목화통명이 돼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운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죠. 화가 많다. 화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서 목이 오히려 탈분이거든요. 타버려서 이제 수치돼 버리는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화다목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다목분은 화가 너무 많아서 목이 타버린다. 이게 이제 타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다목분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목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모군이 들어올 때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래서 시작도 잘하고 또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또 이런 자연 현상에서 궁금증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성장하려는 기운이 있는 것이 바로 목의 기운인데 그런 목의 기운이 화가 너무 지나치게 강함으로써 전부 타버렸다라는 것은 그런 성장의 기운 자체가 억압되고 억제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화다 목분된 사주들의 특징들은 시작을 잘 못하고요. 또 마무리를 잘 못 짓고 또 어떤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사유나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도 조금 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보통 화가 많으면 성격이 급하다, 욱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기운 자체는 이제 화가 어떤 오행과 만나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사 화가 많더라도 굉장히 그 점잖고 부드럽고 욱하는 성향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다른 오행과의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좀 욱하는 성향도 나오고 또 성격이 급한 성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화 한 가지의 어떤 오행으로만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화다목분된 사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너무 빨리 펼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완전하게 됐을 때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또 개운법으로도 좀 쓸 수가 있고요. 화가 강하다는 것은 화를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우행적 기운이 있으면 되겠죠. 이제 뭐 제일 좋은 게 습토의 기운이 있으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 기운이 있으면 좋을 건데 습토도 뭐 수의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조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이렇게 많아도 목이 전부 다 타버리지만 또 거꾸로 목이 너무 많아도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목다 화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많으면 불이 오히려 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다 화식이라는 게. 그래서 화가 너무 강해도 목이 다 타버리지만 또 목이 너무 많아도 불이 꺼진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목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목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이 화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푹 젖은 그 습목이라든지 아니면 나무의 크기가 너무 커서 조그만 화, 즉 정화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한 것은 모자른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갖다 과유불급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화다 목분된 사주들, 화가 너무 많아서 목을 쓸 수 없는 사주들은 약신인 뭐 습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의 기운으로서 통제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다 토조. 화가 많으면 토는 이제 마른다는 의미죠. 토는 마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토가 마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모든 목은 토를 기반으로 해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 토가 말라 버린다는 것은 땅 자체가 쩍쩍 갈라진다는 소리죠. 땅이 쩍쩍 갈라진다는 것은 땅에 수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분이 없다는 의미는 땅이 생명력을 이미 잃었다는 거거든요.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은 생산성이 없다라는 걸 또 의미하고요. 그 생산성이 없는 토양을 보통은 이제 사토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토양이죠. 그래서 사토, 죽었다. 어떤 작물도 살아날 수 없는 토양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술토와 미토가 되겠죠. 그래서 술토와 미토는 보통 이제 사토로 목을 키우기 적합치 않다. 물론 이제 귀양해우라고 해서 을목은 뭐 미토를 뭐 미토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는 이렇게 써 있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을목이 그런 어떤 생존력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지 여기에다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토를 갖다가 목의 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토가 사주에 강하신 분들은 어떤 식물들을 잘 못 키워요. 거의 다 죽입니다. 죽이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죽은 나무는 반드시 버리고 가라고 하죠. 그리고 죽은 나무는 집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닙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이제 죽은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조화라든지 드라이 플라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토든 사목이든 다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 그 위대한 고전 그 적천수에 보면 무토에 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윤물생, 물을 만나면 살아나고 그다음에 화를 만나면 병이 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듯이 이제 화다 토조라는 것은 땅이 그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목을 키울 수 없고 금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비춰보면 우리의 배경이 돼주는 그런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내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직장도 변동수가 많이 생기겠고 또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동수가 이사도 자주 댕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또 성향적으로는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해져요. 그래서 그 인색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훼손될 수 있는 게 화다 토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마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다 금용, 화다 금용. 이게 이제 녹일용인데 화가 너무 강하면 금이
녹는다는 의미예요. 금이 녹는다는 의미는 금은 재련이 돼야지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득화이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금을 득화에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용금을 시키는 거예요. 용금을. 금을 아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예금시킨다는 것은 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만, 금을 녹인다는 것은 금의 가치를 오히려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금이라는 것 자체가 구분하고 차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금을 가진 사람들을 좀 까다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된 금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이제 속성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속된 말로 얄짤없다. 조금의 여지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또 신금도 신금 나름이에요. 또 신금이 또 임수를 만나면 또 그렇게 또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금하고 옆에 정화를 만난 신금, 을목이 있는 신금하고 우리 임수가 있는 신금은 같은 신금이지만 전혀 달라요. 그렇듯 사주라는 것은 오행 한 글자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갖다 잘 못하시는, 공부가 아무리 해도 못하시는 분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주를 자꾸 이 수리적, 수학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주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오히려 한 가지 화두, 금이면 이렇게 화다 금룡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화두로 던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야지 요 한 가지를 깨닫는 순간에 사주 전체가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사주예요. 왜냐하면 사주라는 것은 수학이 아니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수행할 때도 그렇고 유교를 수행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많은 문제들을 놓고 고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화두를 던지고 그걸 타고 들어가서 그 하나로 인해서 전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주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실력이 늘어요. 사주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질문 자체가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사주는 정말 혼자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유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 사주에 화가 되게 많고 금이 약해서 금이 만약에 어떤 용금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과연 용금이 됐을 때 나한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서 사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주는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자꾸 답을 빨리빨리 찾으려고 하면 사주는 영원히 안 풀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이라는 거. 우선 금용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득화, 이해. 이거는 이제 좋은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용금이에요, 용금. 그래서 득화 이해라는 것은 이게 얻을 득, 화, 불화, 그 다음에 이 예라는 것은 날카로워진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날카로운 게 아니라 가치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에 그냥 녹는다는 거예요. 금 자체가. 요거는 약간 무가치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금이라는 작용 자체가 가을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가을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들을 수렴하고 완성하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완성돼야 되는, 그래서 완성된다는 건 뭐냐면 너와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완성된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득화이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필히 조절이 돼야 됩니다. 불의 세기가 조절이 돼서 용금을 시켜야 돼요. 금을 재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녹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용금은 훼손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훼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득화 이해라는 것은 금의 가치를 재련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이 득화이해가 되면 뭐 핸드폰도 될 수 있고 전화기도 될 수 있고 뭐 의자도 될 수 있고 뭐 공기청정기도 될 수 있고 뭐 모든 그런 가치 있는 물건들은 다 그렇게 득화이해가 된 겁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샤넬백도 될 수 있고 대표적인 득화이해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용금은 뭐냐면 망가진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려다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핸드폰의 모양이 나오지 않든지, 가방을 만들었는데 바느질이 잘못돼 갖고 가방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용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재능이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아서 금이 녹았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발현을 못 시킨다라는 그 슬픈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건강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가 나빠집니까? 뼈 관련 질환, 그 다음에 폐, 대장, 기관지 이런 쪽이요. 그래서 화다 금룡 되신 분들은 절대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예, 담배 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도 잘 보호해 주셔야 되고, 뼈나 치아 이런 쪽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예. 금이 또 이제 내가 뭐냐에 따라서, 금이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만약에 재성이라고 하면 재물이나 또 자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금이 또 뭐 인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격을 얻고 절차를 얻고 인정을 받고, 그런데 정당성을 얻는데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라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능력들을 온전히, 내가 배운 것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화다금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위태로운 거. 그래서 금이 녹는다는 건 단순히 사회적 가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적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득화이해, 용금이 아닌 득화이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습토가 필요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기가 필요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조정을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개운법으로는 뭐 장명을 한다든지, 색깔이나 방향을 맞춰준다든지, 직업을 맞춰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개운법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개운법 중에서도 저는 이제 최고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계명인데, 이름을 바꿔주는 건데 장명을 하는 것인데, 이 장명을 흔히 그 원형이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1수라고 해서 뭐 기룬수, 또 흉운수 뭐 이래서 흉운수면 나쁜 이름이고 기룬수면 좋은 이름이고, 그걸 이제 원형이정 네 가지의 어떤 수리 숫자로 이렇게 맞추는 법인데, 그것은 사주적으로도 근거가 없을 뿐더러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보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명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음양오행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사주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정확하게 놓아줘야 돼요. 그 글자를 찾는 것이 바로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자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자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같은 어떤 똑같은 오행적인 기운이라도 그것은 전부 다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이 동양지목으로 쓰일지, 생목으로 쓰일지, 뭐 사목으로 쓰일지, 뭐로 쓰일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 같은 경우에도 빛으로 작용하는지 열로 작용하는지, 또 열은 또 어떤 열인지, 빛은 또 어떤 계절의 빛인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빛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됩니다. 이름을 지으실 때. 그래서 그거에 맞는 글자, 보통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글자가 딸린 게 보통 50개에서 뭐 100개 이상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정말 한 개 딱 맞는 글자도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 여러 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되겠죠. 예. 그래서 이름은 잘해야 하나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예. 그것이 진정한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또 여러 개면 뭐합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예.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자꾸 이쁜 이름, 특히 이제 신금 일간들이 많이 찾는 게 이제 이쁜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 장명의 목적 자체는, 이쁜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이나 어떤 그런 개운법보다도 굉장히 강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음양오행 장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화다 수중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화가 너무 많아서 수가 오히려 이제 증발된다는 소리죠. 수중이라는 게 화가 많아서 오히려 수가 증발된다. 이거 능욕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불이 났는데 옹달샘에서 물을 길러 갖고 이렇게 바가지로 퍼 날르는 거하고 똑같은 형상이거든요. 근데 우선 화다 수중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금결이라는 뭐죠? 목다 금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너무 많으면 금이 손상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목이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목이 강하면 금이 오히려 이그러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화다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이 오히려 증발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소방이라는 말이 있죠. 소방. 이 소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불의 3요소라고 그러죠. 불의 3요소. 물과 물이래요. 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 그 다음에 가염물, 그 다음에 불씨. 이것이 이 불의 3요소라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을 제거하는 것을 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없애버리면, 예를 들어 가염물을 파괴를 시켜서 가염물을 없애도 불이 꺼지고요. 또 산소를 차단시켜요. 보통은 이제 포말로 소방관들은 이제 불을 끕니다. 그래서 거품이 막 일어나게 해서 불과 산소를 차단시켜서 불을 끄는 게 이제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씨를 제거하는 것은 직접 물을 뿌려서 직접적으로 이제 불을 끄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서 봤을 때는 이 직접적으로 불씨를 끄는 방법이 있죠. 이건 이제 수극화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불은 끌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면 당장 급한 불은 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성장이나 확장이 안 된다든지, 나한테도 손실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이제 요 방법이나 이제 요 방법, 산소를 제거하거나 가염물을 제거함으로써 이 화다 수중을 이제 뭐 완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불을 끌 때요. 그래서 이 소방의 이 불의 3요소를 떠올리시면서 내 사주에서 화다 수중이 됐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제거해야 될까, 소방의 그 생각을 한번, 개념을 도입해서 좀 사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이 증발된다라는 것을 이제 능욕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불이 물에 의해서 꺼져야 되는데 거꾸로 물이 이제 다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가득 차겠죠. 수증기가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물상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겠죠. 나무가 빽빽해서 숲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다 수중된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게 진짜 한 번 잘못 선택해도 진짜 10년, 20년을 뒤처질 수 있는 게 바로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르면요, 자기 복을 자기가 다 받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이 와도 다 발로 뻥뻥 차는 그런 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물이 다 증발됐다는 것은 몸에서 이제 교란 행위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호르몬, 갑상선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로는 신장, 방광, 비뇨기 계통,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뭐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다 수중이 되면요. 그래서 이 화기를 또 이렇게 조절하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습토가 되겠죠. 습토와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수기는 제가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가염물인 목을 제거시켜 준다든지 또 이 하나는 또 불씨 자체를 직접 끄는 것보다는 산소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니까 금을 제거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도 화다 수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가 많아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경우는 건강이에요. 첫 번째.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화가 많아서 금이 이제 녹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또 이렇게 불이 많아서 물이 증발되는 경우도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심히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화가 많은 사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이제 금하고 목입니다. 그래서 금목도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인데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